20년 동안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다가 숨쉬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제 이걸 시킬 거 아니야? 시키는데 보통 40개씩 세트로 한다고 이걸 40개. 근데 나는 몇 개 때부터 힘드냐 하면 3개째부터 힘들어.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누굴 떠올렸냐면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을 떠올렸어. 이게 공부가 적성이 안 맞는 애들은 진짜 한 페이지만 풀어도 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나서 너희들한테 공부를 꾸준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로 드는 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40kg짜리거든. 그 정도는 별로 안 힘들지, 두 발이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그 사람이 국가대표 출신인데 100kg이야. 그 위에 이렇게 올라타더라고. 뿅 올라가더니 올려보세요 회원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한 5개를 올렸는데 못하겠어요 이러면, 못하겠어요 그러면 트레이너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한 개만 더. 그래서 한 개만 더 하고 나면 2개만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때리고 싶어 되게. 2개만 더 하면 2개를 더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많이 트레이닝을 해봐서 처음부터 20kg, 30kg를 하면 선생님이 못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10kg로 하면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 항상 15kg에서 17kg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못하고 조금 빡세게 하면서 포기하지는 않을 정도로. 그것이 여러분이 1, 2월 달에 해나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자기 능력보다 더 밑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든데 그래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도로 1, 2월 달에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생각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냐면 6월 달을 생각하면서 트레이닝 합니다. 할 수 있어. 20대 리즈 시절의 몸매로 돌아가 보자. 지금 그때에 비해서 거의 15kg 이상이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줄 생각이고 여러분도 나에게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보기 싫은 사람한테 자 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에서 특히 이과 학생들이 싫어하는 철학이에요. 철학. 여러분들 그 철학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뭐 당연히 알겠죠. 혁태 뭐라고 하지 영어로? 고민하나요 지금? 오늘 내가 점심때 카레 색깔 카레 먹어가지고 너 보니까 카레 같아 보이는데 자네 영어로 뭐라고 하죠? 헐 같이 뭐라고 하죠? 필로소피라고 하죠. 필로가 뭔 뜻이냐면 좋아하다, 추구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피가 라틴어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철학의 철자는 뭘까요? 한자로 밝을 철자입니다. 지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지혜를 추구하는 그 학문이라는 것의 범위는 이렇게 3개 정도가 되는 거야.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식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인식론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어두운 데서 그 깜깜한 데서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불 속이든지 불을 끄고라든지. 왜? 몰래 엄마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웠는데 심심한데 잠이 안 오는데 불 켜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주 그러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데? 눈을 감아요. 그럼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한쪽 눈만 감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쪽 눈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 이쪽 눈과 이쪽 눈이 보는 색깔이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잖아. 다르더라고.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 눈에는 3개의 색깔을 인지하는 세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3원색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3종류의 세포가 있기 때문이지. 그 세포의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여기는 1억 1000만 개인데 여기는 1억 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혹시 장애를, 지금은 안 드러나지. 그게 깜깜한 데서 보면 드러나는 거야. 이 친구 색깔은 잘 안 드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쪽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똑같은 색깔이, 이쪽은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신경이 크로스로 잘못 들어가면. 자, 그러면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랑 선생님이랑 생각해 봅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이야. 이 색깔로 보인다고. 그리고 이름을 빨간색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색깔이 있잖아. 뒤에 있는 친구 T 색깔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배웠어? 아니지. 빨간색이라고 배운 거야. 그러면 얘가 보는 색깔과 내가 보는 색깔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 다른 색깔이잖아. 근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는 걸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색깔만 그렇겠냐고. 색깔이 아니고 예를 들어 촉감도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이게 되게 매끌매끌하게 느껴지면서 매끌하다고 느끼는데 얘는 이게 폭신폭신하게 느껴질 수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감각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매끌하다고 배웠으니까 사실 얘랑 나랑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 거지. 그게 인식론이라는 걸 알겠어요?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0억 명이 전부 다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어. 얘가 볼 때는 이 세계가 외계인 사는 세계처럼 막 젤리가, 초록색 젤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생긴 세상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랑 의사소통의 문제는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는 뭐냐는 거지. 그러면 진짜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라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그것이 꼭 감각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허상의 문제입니다. 허상.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원자 이제 이런 걸 배우죠.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나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죠. 원자 핵이 예를 들어 선생님 주먹만 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요쯤? 요쯤? 수백 미터 밖에 있어요. 거리 비율로 따지면, 요만하다고 따지면 전자의 크기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그것이 수백 미터 밖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돌고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이 나무 책상들과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와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있는데? 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원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몸은 빈 공간이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이상하잖아. 이 빈 공간과 빈 공간이 만나는 거야. 나도 빈 공간이고 얘도 빈 공간인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닿았어요. 근데 뚫지를 못해. 뚫리질 않는 거야. 이유가 뭐야? 내 손의 전기적인 반발력과 얘 머리의 전기적인 전자의 반발력이 서로 전기적인 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지.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 몸은 꽉 차 보이잖아. 왜 꽉 차 보이는 거야?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빈 공간 투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뚫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다 빈 공간이니까. 전기적인 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내 뇌를 자극해서 뭔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다 뻥이라고. 이게 다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난 없는 거야. 너도 없는 거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이게 현대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원자라는 물질은 아무리 작더라도 있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원자 핵 안에는 뭐 구성 물질이 없나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만 떼봅시다.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에 구성 물질이 없나요? 쿼크라고 들어봤죠? 여기 대부분 못 간 거야? 반응이 안 좋은데? 쿼크는 총 몇 종류가 있죠? 6종류의 쿼크가 있습니다. 업다운해서 3종류에서 6종류의 쿼크가 있어요. 그 6종류의 쿼크가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분리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세게 때려도 분리가 안 되고 흔적만 있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쿼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쿼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최신 물리학 이론에서는 이 안에 끈이 들어가 있다고 추정을 해요. 끈, 초끈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초끈 이론이라고 하는데 현대 물리학의 가장 마지막 이론이에요. 대통일 이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끈들이 그 안에 진동하고 있어. 끈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이 쿼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는 8차원이 구겨져 들어가 있어. 7차원이 구겨져 들어가 있어서 현대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4개의 차원과 7개의 차원을 합쳐서 우주는 총 1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현대 물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그 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보통은 아직 몰라요. 근데 에너지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끈들이 이러고 있는 게 안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해서 신도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물질이라는 건 아니고 에너지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현대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다 허상이고 그 허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무슨 론자죠? 회의론자입니다. 이해돼요? 회의론자가 왜 회의론자인지 알겠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의 인식은 나, 너 다 달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야. 그러므로 보편타당하고 영구적인 인식은 불가능해. 뭔가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각에 의한 지식은 일시적이니까 회의주의의 가능성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부터 출발한 거죠. 인간에게 그렇지 않아.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이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 물리적인 거든 윤리적인 거든 다 알 수 있어. 원래 알도록 태어난 거야 라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한 100년 넘게 신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아. 근데 그러는 도중에 한 명의 혜성같이 등장한 철학계의 천재 누굴까요? 이 세 명 중에 니는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 이 사람도 알겠지. 마하는 이 과학자이기도 해서 음속을 만드는 사람, 음속을 규정하는 사람이 에른스트 마하야. 철학자이기도 하지. 칸트입니다. 칸트가 등장해가지고 야, 전부 다 아는 건 당연히 아니야. 그리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니야. 일부만 알아. 라는 책을 이만큼 두께의 책을 3개를 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 뭐 하나 또 있어. 그래서 3개의 책을 내서 과학계를 철학계를 평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큰 그렇게 논의가 없어. 인간의 한계를 발견했는데 인간의 한계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가 아닌 선험적 형식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붕어빵 틀이다. 개를 한 마리 데려다 놓읍시다. 개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을 관찰해라 이렇게 이래가면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여러분들하고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를 거야. 굴절률도 눈이 다르고요. 색깔을 인식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보여. 물고기를 갖다 놓을까요? 어떻게 보여?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알겠어요? 물고기는 그게 원래 세상인 겁니다.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전부 다 달라요. 단순히 눈, 코, 입 감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은 원래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인간이 DNA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도록.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 전부 다 숫자로 나오잖아. 사실은 다 숫자인데 지금 물리학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정보 우주론. 그래서 이 우주는 정보일 하드디스크나 우주 정도의 컴퓨터에 기록이 된 정보일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다. 혹은 시뮬레이션 우주론, 혹은 홀로그램 우주론, 이런 우주론들이 많아. 그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간이 어떤 세계를 인식하도록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주 밀도가 높은 물체한테는 이런 거 그냥 통과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인간이 먼저 있고 물체가 나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100년 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주 헛소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물체가 있으니까 사람이 보는 거지. 근데 연구를 하면 해볼수록 이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지. 다음. 자,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구성합니다. 대상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럼 칸트가 얘기한 건 인간에게는 2가지 능력은 확실히 있다는 거야. 2가지 능력이 뭐냐? 감성과 오성입니다. 감성이라는 건 직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기하학적, 수학적 판단인데 이 판단은 인간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학문.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에 속하는 거야. 그 다음 오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범주에 대한 판단이야.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적 판단을 얘기하는데 이런 물리학적 실험이나 생물학적 실험이나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의미 있는 지식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 신이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야라는 거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헛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윤리학, 어떤 것이 시, 비, 옳고 그른 거고 선하고 악한 건지도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딱 지어준 것이 바로 칸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인식론에 관련된 얘기고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죠.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국악 문제를 풀어왔잖아. 그 중에서 인식론과 관련된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 몇 번을 질문할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결론. 인간은 진짜 사물이나 어떤 존재 자체를 인식을 절대 못한다는 거야.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질문 번호 얘기하세요. 25번. 28번. 31번. 첫 시간부터 졸리면 안 되는데. 숙제를 선생님이 미리 줄 걸 그랬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를 펴세요. 9강의 첫 페이지를 보면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잖아. 이 세 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에도 선생님이 넣어놨고요. 두 번째 지문에도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나와요. 세 번째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설의 이름을 외워 놓으세요.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장 폴 샤르트르는 지식인의 종류를 기능적 지식인과 비판적 지식인으로 구분하고 비판적 지식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어느 게 긍정이고 어느 게 부정이야? 비판적 지식인의 동그라미, 기능적 지식인의 세모. 기능적 지식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에만 충실한 지식인으로서 기존의 지식체계에 순응하며 순응의 세모. 그 속에서 주어진 이해관계에 안주한다. 안주의 세모. 반면 비판적 지식인은 지식인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동그라미 반성. 이해관계의 망을 넘어서고자 한다. 넘어서고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긍정 부정이 확실히 나눠졌죠. 자, 왼쪽 페이지로 가서 그걸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더라? 두 번째 단락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인가요?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중간부터 읽을게요. 만하임은부터 읽을게요. 만하임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단, 즉 밑줄,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들이 그나마 객관적인 사태 파악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네가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1번이죠. 기능적인 지식인은 세모였잖아. 만하인이 언급한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No, 그게 아니고 비판적 지식인이 유사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긍정, 부정 문제예요. 다음 25번, 28번 가겠습니다. 그 전에 21번 먼저 갈게요. 21번. 자, 21번의 정답은 2번이거든. 매력적 오답은 4번입니다. 애들이 뭐 때문에 틀릴까요? 기억 때문에 틀립니다. 자, 기억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견해라는 말이 밑줄을 칩니다. 너희들 견해가 서로 다르려면 사람이 몇 명 이상이라야 돼? 2명 이상이라야 돼. 한 명한테 견해가 2개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2명 이상이라야 돼. 근데 왼쪽에 있는 본문은 말이야. 한 명이 그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A, 감성적 인식과 B, 이성적 인식 2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야. 사람이 2명 이상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억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답이 2번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4번에서 26번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장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됐대. 뭐 여러분도 생생한 꿈을 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꿈을 깼는데도 그 나비 꿈이 너무 생생해서 내가 진짜로 나비인데 사람이 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꿈 꿨던 게 그게 꿈인 건지 이게 꿈인 건지가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첫 단락의 마지막 줄. 이는 나비 또는 장자의 관점에 고착되어 생각하는 작은 관점에서 벗어나 큰 관점을 획득함으로써 현실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밑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 결론이 위에서 5줄 거기서 5줄 올라가세요. 장자가 내린 결론이 뭐야? 나비 꿈을 회고하면서부터 밑줄 칩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장자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단락갑니다. 장자가 큰 관점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작은 관점들에 대한 회의가 동반된다. 회의에 밑줄 치고 의심이라고 바꿔 써주세요. 회의는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난가? 아니 나비가 진짜 난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는 호전몽을 통해 삶이 꿈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반문함으로써 작은 관점들, 이게 바로 사람에게 고정된 관점 혹은 나비에 고정된 관점이지. 자, 회의한다. 이러한 회의 때문에 장자의 큰 관점이 결국 네모칩니다.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뭐야? 여기 이거 아니야? 이게 인식론에서 회의론자잖아. 얘는 뭐 하는 거야? 세상 모든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장자는 내가 나비냐? 내가 나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식론적 회의주는 한마디로 뭐야? 아무것도 모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오기 쉽다. 이건 안 좋은 거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좀 더 읽어볼까요? 인식론적 회의주의에서는 확실성을 가진 지식이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회의주의는 자신의 밑줄 회의주의적 주장마저 회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에 직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모든 건 의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모든 거 안에는 모두 포함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도 포함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게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생기는데, 그렇지만 장자는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을 범할 만큼의 극단적인 의심에 이르지 않고 작은 관점에 대한 의심을 통해 얻게 되는 큰 관점을 지지한다.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다만 상상이 올바른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밑줄 장자가 왜 극단적인 회의주의까지 안 가냐? 밑줄 신체에 기초한 재귀적 자각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별표 3개.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 기준이 뭐야? 손, 발, 얼굴 등과 같이 나 자신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에 있는 감각 때문에 완전한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고 내가 진짜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야.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해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걸 좀 보세요. 보통 원래의 철학자들이 기존의 철학자들이 있었어. 근데 장자가 나왔어. 장자가 뭘 해봐야 된다 그랬냐면 사물에 대해서 다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의심해버리면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돼버리잖아. 근데 장자는 여기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해자를 봐봐. 해자가 어떤 포지션인지 A, B, C 중에 어떤 포지션인지 봐봐.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가죽나무로 부르는데 그 가죽나무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이게 뭔 얘기야? 너는 쓸모없는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의심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쓸모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자가 뭐라 그래? 이 장자가 말하였다. 지금 자네는 큰 나무가 있어도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데 어째서 인위가 필요 없는 이상색이나 책 봐, 보기를 봐. 드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어 그 곁을 밑줄 할 일 없이 거닐기도 하고 편안하게 누워 놀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랑 뭘 연결해? 저 위로 올라가서 쓸모하고 연결하라고. 네가 생각하는 쓸모라는 거는 너무 고정된 관념이야. 의심해봐. 쓸모가 다른 쓸모도 있을 수 있잖아. 노는 것도 쓸모잖아.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 도끼질을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해치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쓸모에 대한 새로운 의심, 새로운 인식으로 가고 있잖아. 방금 위에 얘기한 해자는 이쪽이란 말이야. 그리고 장자는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2번에서는 뭐라 그래? 해자는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입각하여 장자를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한다고? No!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하는 거지. 됐죠? 2번이 답입니다. 넘어가세요. 28번. 명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자기 종교가 혹은 집안의 종교가 기독교에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에 가깝다. 2명, 3명. 불교에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손 든 거냐? 천주교다. 손 들어보세요. 원불교다. 이슬람, 무교.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너 손 안 들었지? 넌 뭐야? 기독교. 기독교 4명.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지금은 이제 교회를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침부터 이제 안 가죠. 믿음이 없어진 지도 좀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 목사님인데 어떡하냐. 아버님이 슬프시겠네.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었던 건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45세 새로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 종교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절에 가서 명상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 스님이 가르쳐 줬어. 어떻게 앉는 거냐면 다리를 어떻게 앉는지 알지? 그냥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발바닥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알아요? 가부좌를 튼다고 이게. 그 다음에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해서 단전에다 놓고 편안하게 앉은 다음에 눈은 반쯤 감은 상태에서 코끝을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법이 있어요. 호흡을 천천히 이제 하면서 최종 목적은 머릿속을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처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에 집중하래. 밖에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 이러다가 이 새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면 마지막에 뭐만 하는데 새소리만 날려버리면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한 10분, 20분 이게 지속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옆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잖아. 다리 저리. 이게 들어오면 다리 저리 훅 들어온단 말이야.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10분 이상 가면 나는 이게 좀 잘하는 편이라서 잘 됐는데 10분 이상 가면 막 이제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고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래. 여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한 20분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머릿속을 1분 이상 완전히 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힘듭니다. 지금 후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설이 한 얘기가 뭐야? 인간의 의식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원래 아니랍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존재하는 게 의식이라는 거지. 이 책을 볼 때의 나의 느낌과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애들을 볼 때의 느낌, 그 의식은 완전히 다른 의식인 것이. 그래서 후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의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X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딱 눈에 보였을 때 이 의식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괄호로 묶으래. 그리고 뭘 외치래? 판단? 찾아. 판단 중지를 외치라는 거야. 이걸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한 거지. 따로 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그림이 일단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특징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왼쪽에서 본 모습과 정면에서 본 모습과 뭐 위에서 본 모습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렸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지 않냐? 왼쪽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 본 모습을 일단 묶어서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훅 하면 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의 내용인 것이야. 자, 그러면 일단 좀 읽어볼게요. 피카소의 작품은 마치 현상학 이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듯하다. 그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인물의 모습을 하나의 평면 속에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입체주의, 다시 말해 큐비즘 이렇게 부르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자, 코는 옆을 향하고 눈은 정면을 향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이지만 현상학적 측면으로 볼 때 인물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볼게요. 3번, 4번이 답인데 3번 먼저 볼게요. 피카소의 의식과 끊어.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림 속 대상이었던 인물은 끊어. 이게 모델 얘기하는 거야. 모델. 말을. 노에시스 노에마의 관계. 그럼 정의를 찾아봅시다. 노에시스 올라가 보세요. 다단락입니다. 노에시스가 뭐예요? 그 바로 위에 줄부터 읽어야 돼요. 의식과 대상은 이란 말이지. 그 앞에 지향성이라는 단어 있지. 동그라미 쳐. 지향성이다. 의식과 대상은 지향성으로 한데 묶여 경험이라는 사건을 이룬다. 의식에다 주체라고 쓰세요. 대상에다가 객체라고 쓰세요. 후설은 지향성의 한쪽에 있는 의식을 노에시스라 부르고, 그러니까 노에시스에다가 주체하고 의식하고 연결해. 다른 쪽에 있는 대상을 노에마라 부르는데 이걸 객체, 대상하고 연결하란 말이야. 이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지향성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3번을 봐. 피카소의 의식이라는 게 피카소가 어떤 모델을 관찰했을 거 아니야. 그럼 피카소하고 모델은 노에시스 노에마지. 주체와 객체.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거 아니야.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을 가보면 그림 속 인물이 정면이나 옆을 향하고 있는 것은 끊어. 세상에 대한 인물의 다양한 지향성을 나타낸 거다. 끊어. 지향성이라면 주체와 객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림 속 인물이 주체라고? 그러면 객체는 어디 있는데? 안 나오잖아. 뭘 보고 있는지가 안 나오잖아. 게다가 그림 속 인물이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카소가
그림의 대상이 된 모델을 본 게 중요한 거지. 그림 속 인물은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대상을. 그러므로 4번은 완전히 헛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지향성이라는 단어의 별표 3개 써야 되는 거야. 지향성의 정의를 본문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는 얘기지. 그 대상이 없으면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질문자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31번이요. 31번에 보기 보세요. 실제론자 밑줄, 관념론자 밑줄. 실제론자가 누구예요? 실제론자. 어떤 대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합리론자에 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관념론자는 누구에 가까워? 회의론자에 가까운 거예요. 실제론자와 관념론자가 서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론자가 관념론자에게 한 가지 제의를 했다. 관념론자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혀보라고 얘기했어. 관념론자가 머리에 벽을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피가 나올 정도로 몹시 아팠다. 이 모습을 보고 야, 이 벽이 임마 관념이냐? 이게 이제 허상이라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잖아. 네가 박아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관념론자가 이렇게 대꾸했다. 피가 나온다는 감각은 있지. 아프다는 감각은 있어. 그런데 그 밖에 뭐가 있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된다는 얘기가 핵심인 거야. 정답은 2번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10강을 문제 풀어오면 됩니다. 문제 숙제로 내주는 것이 바로 예습이기 때문에 꼭 해봐야 됩니다. 10강. 자, 이제 문학으로 들어가죠. 20번 먼저 갈게요. 거꾸로 갈게요. 20번. 이거는 시간을 3분을 줄 테니까 글을 전체를 다시 읽고 인물 관계도를 그리세요. 오른쪽에. 본문에 나온 인물이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모두 다 포함되게 인물 관계도를 그리세요. 20번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네. 처음부터 읽고 그려야 돼. 대충 그리면 안 되고. 3분입니다. 오케이,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처음에 한 달락만 읽어줄게 내가. 덕기는 근데 사실 뭐든지 읽기 전에 제목을 먼저 보는 거야. 제목이 뭐? 3대. 덕기는 떠나는 것을 또 하루 이틀 물리는 수밖에 없었다. 부친이 약을 다려드린다든지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형편이 자기가 있어서 조부가 기동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갈 수밖에 없었다. 까지 벌써 3명이 나왔는데? 자, 해보세요. 누구? 덕기. 그 위에 부친. 그 위에 조부. 근데 현재 상태는 조부가 어떤 상태야? 아픔. 덕기가 약을 다려드는데 부친은 약을 안 다려드리는 것 같지. 얘가 약을 다려드리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 사이가 혹시 안 좋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세 줄이었어. 그 다음 조부도 떠날 테거든 떠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집에 들어 앉았기도 싫었다. 왜냐하면 모친과 서조모와 충돌이 생긴 이후로는 제 처와 안방 식구와도 싸우고 난 닭 모양으로 지내는 것이 보기 싫었다. 또 나왔는데 확실한 거. 자, 여기다 뭐 추가할까요? 아니, 모친, 부친 나왔으니 모친 나오는 것이고 또 확실한 게 하나 나왔잖아. 제 처 이렇게 결혼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지의 인물이 바로 누구야? 서조모인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말이지? 처음 보는데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알 수 있잖아. 설마 이걸 서조 플러스 모로 끊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박 과장이 과장의 일종이지. 김 선생은 선생의 일종이잖아. 서조모는 조모의 일종이겠다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지. 플러스 조모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조모다. 새할머니다. 이런 뜻인 거야. 새할머니. 이제 새할머니는 글쎄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첩이야, 첩. 첩인데 조모가 된 거야.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나이가 어떨 것 같아? 젊겠지. 왜냐면 옛날에는 첩을 드리는 이유가 애를 낳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젊겠지. 누구보다 젊을 가능성이 커. 엄마보다, 모친보다 혹은 여기보다는 조금 많긴 한데 여기보다 많이 어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친하고 서존모하고 어떻게 됐다? 충돌이 됐다. 왜 그런지는 알겠지? 아니 이 여자가 나이도 어린데 어디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 같아 집안에서. 집안에서 제일 서열이 위인 여자가 있는 곳이 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조모 이 꼴은 뭐가 되는 거야? 안방 식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친하고 서조모하고 충돌이 생긴 이유로는 제처와 안방 식구도 좀 서먹서먹하게 지냈다. 됐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몇 줄 읽었는데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8줄 읽었잖아. 8줄 읽었는데 이게 다 나왔다니까. 이 뒤로도 보면 한두 명이 더 나오긴 하지만 소설은 무조건 앞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빨리 읽으면 큰일 나. 천천히 읽어야 돼. 그 다음 이튿날 덕기는 부친에게 가보았다.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경의 이야기도 물론이라. 그럼 경의를 써야지. 어디? 부친하고 덕기 사이에 대화의 소재가 되니까 경의 이렇게 쓰면 돼.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1학년 때 사실은 이 지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혜가 누군지 그때 얘기해 줬어요. 누굴까요? 덕기의 학교 시절 친구인데 자기 아빠의 첩이 된 인물.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거기 이사장이었어 부친이. 거기 학교를 둘 다 다녔단 말이야. 학생을 건드렸어. 그래서 애 임신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내줬단 말이야. 그게 얘예요. 콩가루 집안. 이죠. 다음 경의 이야기도 물론이려니와 그제 저녁에 조부와 충돌된 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부와 충돌된 데 밑줄 치고 물음표.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조부와 충돌됐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치는 겁니다. 중약. 부친은 사랑해서 밥상을 받고 앉았었다. 오늘 못 떠나겠구나. 네. 덕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만 밑줄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에 밑줄 치고 어디랑 딱 연결하면 될 것 같아. 바로 위에 충돌된 거랑 연결하면 되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싸운 거구나.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확실하구나라고 이쯤 되면 이제 물음표가 없어지고 여기 화살표가 그려지면 되는 거야. 됐죠? 저야 가도 좋겠지요만 이라고 하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주로 학교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자 동그라미 C하고 동그라미 D로 내려와 보세요. 자, 덕기는 어느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 하죠? 경, 도, 제대. 부친은 경성, 제대인데 그 밑에 읽어보니까 이 경성이란 말이 무슨 뭘 뜻하는지 나와 있죠? 서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다. 경성제대가 무슨 학교일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학생? 고등학생. 이해돼요? 그러면 경도제대는 뭐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운 거야 집에서. 위에 게 가깝잖아. 근데 얘는 가능하면 서울을 떠나 있고 싶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어디야? 지방대? 노. 유학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돼요? 일본에 있는 동경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친이 자꾸 뭐라 그러는지 아냐? D를 봐봐. 그럴 게 뭐 있냐? 경성제대로 오면 입학의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부럽네요.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또 밑줄 집안 형편으로도 좋지 않으냐? 이게 뭔 얘기야?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일본에 유학 가는 게 아니니까. 글쎄 올시다. 그래도 좋겠지요. 덕기는 아무쪼록 서울을 떨어져 있고 싶었으나 경성으로 오게 되면 와도 그리 싫을 것도 없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집안 형편에 좋고 부친은 말끝을 아물리지 않았다. 실상은 내게도 좋겠다라는 말을 하려다 만 것이다. 까지 끊어. 그 다음 문장에 별표 3개. 그 다음 문장 시작이 뭐예요? 상훈이의 생각으로 하면 좀 더 읽어봐. 부친이, 상훈이가 누구냐고 도대체. 부친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어떠한 법률상 수단으로든지 자기는 쏙 빼어놓고 한 대 걸러서 밑줄 이 아들에게로 상속을 시킬지 모르겠고 끊고 또 게다가 수원집에 농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뒷일이 안심이 안 된다. 수원집 밑줄. 자 여기 보세요. 상훈이가 누굴까요? 부친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 별표 3개 한 바로 앞부분까지는 누구 입장에서 소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야. 호칭 자체가 덕기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그 다음 별표 3개 한 부분부터 딱 끊어가지고 상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상훈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부친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가 왜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둘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 이게 얘란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 문맥을 봐가지고, 아, 상훈이 곧 여기 있는 부친이고, 여기 말하는 부친이 곧 여기 있는 조부고, 여기 있는 아들이 곧 덕기고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 거야? 위에서 덕기 초점이고 여기서는 상훈 초점이니까 초점의 이동이 일어난 거지. 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초점의 이동이 일어난 문단이 여기란 말이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부친이라는 호칭이 두 번 나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건 상훈이고 이건 상훈의 아빠를 얘기하는 거니까 호칭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인물, 수원집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수원집이 농락한대. 농간을 벌인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얘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부친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걸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러면 뒷부분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왜 유학 가지 말고 이 서울에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의 재산 상속의 경쟁자가 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예요? 여기가 경쟁자. 딱 보면 이쪽으로도 상속권이 있잖아. 나이도 젊고. 얘가 젊은 나이에 왜 이 집에 첩으로 들어왔겠냐고. 그렇잖아. 골골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엔 얘가 약을 타먹이고 막 그런다고, 얘한테 죽으라고. 그리고 막 열쇠도 훔치고 막 이런다면 결국은 누구한테 상속권이 갈 것 같아? 결국은 덕기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일들이 많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곧 누가 되는 거야? 수원집 이런 추론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푼단 말이지. 이게 수원집이라고.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B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과가 지망이냐? 법과를 할까 보아요. 덕기는 법과 중에도 형법의 주력을 써서 장래에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형사 전문의 변호사는 아니 되더라도 어쨌든 조선의 형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사업으로 알맞을 것 같았다. 까지 끊어. 그 다음 병화에게부터 괄호를 쳐. 그 다음 B 맨 끝에 제 분수대로는 무엇나 하고 싶었다를 찾아서 괄호를 닫아. 거기까지가 회상장면 삽입이야. 적어놔. 회상장면 삽입. 병화에게부터 B 끝까지가 회상장면 삽입이야. 그 변호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병화한테 했거든? 그러니까 변화가 뭐라 그래?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야? 부정적인 반응이야? 어떻게 알았어? 두 줄 내려가니까 비웃은 일이 있었다. 비웃은의 세모침.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지. 전쟁의 후방부에 있어서 너 적십자기 뒤에 숨어 있겠냐? 적십자기는 치료하는 곳이잖아. 병원에 숨어 있겠다는 얘기냐? 군의총감, 적십자기랑 똑같은 얘기지? 간호졸, 군의총감이랑 똑같은 얘기야. 나는 후방에 있겠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간디도 변호사 출신이지? 너도 비폭력을 지향하냐? 막 이러면서 짓궂게 놀렸어. 근데 이런 대사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바로 밑에 줄에 나옵니다. 네모치세요. 무산운동. 이게 뭐야?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그게 무산운동입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덕기도 참여하고 싶긴 했는데 맨 앞에 나서가지고 싸우긴 싫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돼가지고 후방 지원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병화가 욕을 한 거라고. 너 왜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냐. 좀 더 읽어볼까요? 어쨌든 덕기는 무산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하여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1선에 나서 싸울 성격도 아니니까. 왜 처지도 아니니까 밑줄 쳐. 왜 처지가 아니야? 얘네 집이 부르주아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지가 안 돼서 차라리 일개 간호졸격으로 변호사나 되어서 뒷일이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덮어놓고 크게 되겠다는 공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세모칩니다. 책상 물림의 뒷방서방님.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부잣집 도련님으로는 일생을 마치기도 싫었다. 자기 분수대로는 무엇이나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 아빠하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번 질문했는데 20번에 1번이 정답이에요. 덕기는 상훈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아빠의 속셈을 알아가지고 협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그냥 경성대로 오겠다고 했어.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재산 관련된 얘기는 덕기한테 하나도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질문자는 몇 번 때문에 질문했어요?
누구냐? 빨리 튀어나와라. 누구냐? 3번 보면 뭐 이건 알겠죠? 아빠가 신경을 안 쓰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질문 받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10강의 17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별표 3개 하세요. 문제 굉장히 좀 많이 틀리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풀어온 사람 앞에 두 학생은 맞은 게 보이네요. 혁태는 맞았는가? 틀렸으면 2번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윤영이는 지난 시간에 안 나와서 자 둘이 몇 번으로 했어? 이 문제 안 풀고 그래서는 안 돼. 다 풀어야 돼. 답이 안 나와도 찍기라도 해야 돼. 뭐라고? 맞았어. 자네 2번으로 해서 틀렸어. 뒤에 보빈이 3번으로 했어요. 희귀한 전국에 5%밖에 없는 케이스. 자네는 맞았어요. 한 명씩만 물어볼게요. 뭐 편안하게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네 왜 2번은 맞은 거지? 아니 4번부터 물어볼게요. 왜 4번은 틀린 거지?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좋아하는 자, 동그라미 4번 선택지입니다. 17번이고요. 남한하고 북한에 대한 시각 중에서 남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 남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자, 이 친구 맨 마지막 줄 읽고 있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 남쪽 세상의 자유라는 것의 윤곽이 어영부영 살갗 깊숙이 신선하게 와닿았다. 이 중에 어떤 단어? 자유? 자유라는 건 매우 객관적인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게 좋다 싫다에 대한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들면 안 되지. 뭘 들어야 될까 얘들아? 신선하게. 그렇지. 신선하게가 좋다는 뜻인 거야. 자,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앞부분에 더 찾을 수 있는 사람? 앞부분에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대사가 세 줄짜리가 나오죠. 뭐로 시작하죠? 어저께도 네가 얘기했지만 원산까지만 암튼지 올라오라우. 요행이 그때까지 내가 군단본부에 그냥 있게 되면 내가 힘써설라면은 너 하나쯤은 현지서 빼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 대사를 듣고 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와 더불어서 그 밑에 딸락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때도 나는 부터 밑줄을 칩니다. 이때도 나는 그 대사에서 6줄 정도 내려오면 있어요. 이북과는 다른 남쪽 세상의 개개적으로 활달한 자유로움. 근데 활달한이란 단어는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지. 자유로움. 사람살이의 본원적인 신선함. 신선함도 밑줄 치죠. 자, 흘깃이나마 이 단어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가 바로 밑에 줄에 나왔습니다. 뭐예요? 선망이란 단어야. 이건 바란다 아니면 부러워한다 이런 뜻이잖아. 부러워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확실해졌어. 이제 남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대략 한 3개에서 4개의 단어를 통해서 확실해졌는데 아무리 눈을 까뒤집어도 어떤 단어는 없어. 북한을 비판하는 단어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있는데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된장찌개를 비판한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확실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는 애들이 38%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가요? 좋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그렇지. 아니야? 감기야? 뭔 얘기하다 말았죠? 2번이 42%가 가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럼 2번 학생의 주장이 뭐가 좀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2번 얘기해보세요. 맞았냐? 너 얘기해봐. 겨자 얘기해봐. 겨자 카레. 객관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객관적이라는 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이지. 외부인의 시각이면 객관적이냐? 이 얘기를 한 거지. 결국 이거 주관적인 거 아니냐. 오케이. 다른 2번. 자네 2번인가? 자네 2번인가? 얘기해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내가 2학년 때 알려줬습니다. 앞에다 뭘 붙여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가? 낫을 붙여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선택지를 판단할 때 이것만 딱 생각해서 판단하면 굉장히 오류에 쉽게 빠져. 이거는 사실 이지선다 문제입니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면 객관적인지 외부인이 아닌,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내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객관적인지를 따지는, 어느 게 더 객관적인지를 따지는 이지선다 문제인 거야. 생각해봐.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더 객관적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더 객관적이야? 보통은 밖에지. 왜냐면 안에는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객관적이다. 그러므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요거 어떤 친구는 요 부분에 이제 의문을 제기해요. 행운, 나에게 온 행운이 이렇게 보던 계기가 됐군, 동기가 됐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앞부분의 전반절은 내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찾는 사실관계라고 얘기했잖아. 찾아봐. 어디가 행운이야? 어디가 행운이야? 이것도 좀 보는 시각이 여러 학생이 있어요. 어디가 행운이야? 아까 대사 거기 세 줄 있지? 그게 뭐야? 내가 너를 빼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남한 사회는 참 신선하네. 자,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게 빼준다는 게 행운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신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연결이 되잖아.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이 부분을 문제 삼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3번 단락이 또 있어요. 3번 단락은 그 다음에 이 대사 때문에 얘가 밥 같은 걸 더 얻어먹어. 실제로 이익을 본단 말이야. 그럼 요 뒤에는 어떤 신선하거나 이런 시각이 안 나오고 한 단락 건너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 이런 전체의 어떤 헌병들이 얘기하고 불 빨리빨리 끄라고 뭐 미국 놈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헌병들이 뭐 얘기하는 거에서 다시 신선한 시각을 본다. 자, 여기를 좀 봐봐. 그러니까 어떤 놈은 요게 행운이 아니고 요 이익을 보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익을 본 거 바로 뒤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시선이 안 드러나거든. 그리고 헌병이 불을 빨리 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바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동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생의 시야가 너무 좁은 거야. 왜냐하면 이 반 덩이 얻어먹은 게 이익이면 빼준다고 얘기한 건 더 큰 행운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행운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에서 어디까지 생각해 왔는지가 본인의 실력을 좌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뭐 얇게 생각해서 맞았어. 그러면 오히려 깊이 생각해서 틀린 사람보다도 앞으로 진행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깊이 생각해서 여러 개를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이 당황하게 해야 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 그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의 질문이 다 내 머릿속에 예상이 되는 거여서는 거기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3학년 올라가면 뻔해요. 2학년 때까지 본인 받았던 등급이 최고 등급이 2등급이면 이번 3월 모의고사에는 한 3등급 받을 겁니다. 떨어져요. 계속 떨어진다고. 자, 넘어갑니다. 다음 14번이요. 14번은 이 문제 자체 답은 5번이 당연해. 그 5번 왜 답인지 혹시 얘기할 수 있냐? 하나가 딱 틀렸어. 초헌이라는 놈이 고죽한테 화가 난 건 맞아. 오른쪽에 위에 미음 봐봐. 미음.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던. 노려봤대잖아. 말리려는 사람들을 거칠게 제쳐버리고 불을 질렀다. 한 문장 더 읽을까? 뒷날 고죽 자기의 스승이 사이비였다고까지 극언한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석담 선생적인 기질이 고죽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 또는 지나친 자기 비하에 반발한 것이리라 했으니까 고죽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확실하잖아.
근데 뭐가 틀렸어? 자신을 붙든 사람들, 이건 아닌 것이. 그건 뜬금없는 얘기지. 굉장히 주제에 안 맞는 얘기. 붙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중략 부분 앞에 얘기 있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핵심인 거야 지금. 자, 잠깐 읽어볼 시간 주겠습니다. 그 앞부분 줄거리를 선생님한테 얘기할 준비하세요. 중략 부분 앞부분 줄거리. 오케이,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무슨 관계야?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지금? 중략이고, 그 다음 누가 누구야? 얘가 이렇게 되죠? 죽을 때 다 대설하는 거 알죠? 맨 마지막에 죽는 거야. 그 다음 대립관계가 초헌, 얘는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는 본질이 이건가 봐.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위에 둘? 이것의 본질 때문에 싸우지. 서화는 뭐와 뭐 플러스 뭐야? 서 플러스 화. 뭐 플러스 뭐야? 글씨 플러스 화공들의 그림과 다릅니다. 사실적이고 잘 그리는 그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그림. 처음에 물어봅니다. 고주기 뭐냐? 서화라는 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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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냐? 빨리 얘기해봐. 법이냐? 또 도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친구들은 슥슥슥 넘어가 버리면서 이해가 안 되면서 뒤에서 꼬여 버리는 게 이게 잘 못 읽는 친구들의 특징이야. 잘 읽는 친구는 앞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그럼 뭐냐고? 그럼 추론을 하는 거야. 이거 서화의 본질이 얘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술이라는 게 뭔 뜻이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도라는 건 뭐? 도 그러면 도를 닦는다 이런 말 있잖아. 길 도짠 거야. 올바른?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알아야 돼. 밑에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스승은 뭐라고 주장하는데? 본질이 도다. 뭐가 먼저? 정신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글씨와 그림이다. 이런 얘기. 얘는 뭘 주장하는데? 기술이다.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이 인간은 원래부터 뭘 잘하는 인간이야.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인간이야. 근데 스승은 계속 고주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손목만 놀릴 줄 알지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것은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맡깁니다. 고죽이 어릴 때 그 고죽의 삼촌이 석담 선생의 친구였어. 그래서 석담한테 맡기면서 왜? 고아가 됐거든.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뭐 어디 뭐 독립운동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가시고 없었어. 고죽을 처음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왜? 처음 보는 글씨를 흉내를 내는데 거의 똑같이 옛날 명필들 천재가 태어났다 하는데 석담은 마음에 안 들어. 왜?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그런 친구였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스승하고 이렇게 격하게 대립하는데 실제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 볼까요? 두 번째 줄입니다. 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서예라든가 서법이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얘는 도의 향기이며 생각하란 말이야 친구들아. 도가 책을 보세요. 도가 먼저 갖춰지면 향기가 나는 거야. 그게 곧 예술인 거야. 되죠?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있으면 그것을 예쁘게 치장하기 위한 것이 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반박합니다. 얘가 지극하면 도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도의 향기가 아니고 도에 이르는 인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술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한편으로 수긍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이라는 사람은 비인부전, 사람이 아닌 놈한테는 글씨를 전해주지 않는다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의 심리 상태가 어떤 심리야? 과로하고 기대감.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 평생 동안이 잘 못 깨닫는 것 같은 놈이 깨달았구나. 기대감을 주는 말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미 육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연한 석담 선생은 거기에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 아니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린애들한테 왜 붓을 쥐어주고 글씨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걔네는 도를 다 이룬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기회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석담이 고죽이 얘기합니다. 그거 선생님 말씀이 곧 얘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이잖아요.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도를 앞세워서 자꾸 얘기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싸움을 합니다. 지금은 말싸움이 이렇게 끝나죠? 막 뭐라 그러고 밑에 끝납니다. 이제 한 얼마 후에 다시 말싸움을 하는데 그때는 스승이 이 망발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벼루 뭔지 알죠? 먹을 가는 거 들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이제 이래서 그 스승의 밑을 떠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스승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예가가 돼서 대통령한테도 막 주고 이제 그런 서예가가 된 거야.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초원하고 대립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글들이 여태까지 썼던 글들이 다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고죽이. 그래서 다 불태우는 장면. 그러나 불태우면서 자기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금시조, 이 상상 속의 새가 날아오는 것이 사실은 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을 거 아니에요, 글씨가. 근데 뭐만 채워지면 돼? 마음이 채워지면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작품들을 전부 다 부정한 것이 곧 뭐가 된 거야? 마음이 채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 글씨가 생명력을 얻어서 새가 날아오르고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지. 완벽한 글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14번 했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9번 가겠습니다. 9번이요. 뭐 이건 답이 4번입니다. 자, 보빈이 맞았니 틀렸니? 답 왜 4번인지 얘기하세요. 아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근거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원래래? 얘기를 못해요? 그런 걸 표시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옆에 지수. 들렸어요? 자,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왼쪽에 있죠? 어디 있어요? 사실 나도 만취당을 되찾지 못하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위에서 14번째 줄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그것을 비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나도 만취당을 되찾지 못하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전반절을 사실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 몇 번 답이라고 했는데 질문자는 1번. 만취당을 소재로 하여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왜 틀렸다 생각했죠?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취당을 소재로 하여까지는 전반절이잖아. 아버지의 삶을 드러내는 건 본문에서 찾는 게 아니야. 보기에서 찾으시라고. 보기를 보면 세 개의 작품 감상고리가 있는데 자, 우선 밑줄 한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한 감상이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살아온 삶의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1번이야. 다음은 사람이 사는 현장인 현실의 모습을 통한 감상. 이게 2번이야. 환경오염 현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 다음 3번이 부자 간의 갈등 중심으로 한 감상. 이게 3번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몇 번이 근거가 돼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고향집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것. 이것도 살아온 삶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에 좀 가깝기 때문에 살아온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걸릴 수는 있어. 그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보기라고. 그러니까 보기에 1번에 보면 온 가족의 삶의 모습이 다 나와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을 틀린 걸로 하기에는 출제자도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네가.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에 5번입니다.
질문자는 3번이라 했어요? 그 것은까지 끊어. 때를 지어 돌아온다는 말이 본문에 있지. 그 다음에 뒤에 인간이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어디서 찾으라 그랬냐고. 복이 어디 있냐 말이야. 부정적 현실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 가달락을 읽어봐. 가를 봐봐.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 또 추우면 오고 더우면 가기도 한다. 이게 그 철새 아니야, 철새. 후조가 철새야. 언제나 패를 짜서 먹이를 찾아갔다가 때를 지어서 돌아온다. 이것은 후조의 생리다. 끊어. 근데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는 건 자네가 알잖아.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후조도 있다가 이 글의 주인공인 97이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인 97이는 때를 지어 다니는 철새가 아니고 혼자 다니는 철새라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 보기를 보세요. 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간 유형과는 다른 밑줄 예외적 인물을 제시해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이 때를 지은 놈들이 있고 97이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97이를 통해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보기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는 때를 지어 돌아온다는 게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했고요. 이번 시간에 11강, 12강을 가면 됩니다. 오늘로써 이 문학 교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잠깐 멈추고 14강부터 11강의 14번부터 17번까지 푸세요. 그 표가 나오면 표를 활용을 해야 돼. 안 나오면 본인이 그려야 돼요. 근데 나오면 활용을 해서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표시해야 될 게 죽은 사람 표시해야 돼. X 쳐봐. 누구야? 화욱 죽었고 요부인하고 정부인 죽었어. 그 다음 표시해야 되는 건 나쁜 놈 표시해야 돼. 누가 나빠? 신부인, 화춘, 조씨까지 나쁜 거야.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야 돼. 정답은 1번이지. 왜? 뭐가 빠져야 돼? 기억이 빠져야 돼. 그 기득권에 대한 불안감은 기억은 안 느끼지. 리을 미음은 맞죠. 아니 근데 매력적 오답이 5번이야. 5번 지금 여기 2명밖에 없지만 딴 반에서는 좀 많이 나와. 그럼 리을 미음의 근거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현이가 얘기해보자. 5번은 왜 안 되는 거야? 읽어봐. 자, A를 보세요. 지금 니네가 찾아야 되는 단어는 바로 두 단어. 덕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5번을 확인하려면. 그럼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앞에 페이지에 오른쪽 단에 맨 위에 있단 말이야. 자, 올라가서 지금 현이는 A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앞부분입니다. 앞에 보면 그래서 대대로 아끼고 보호하며 반드시 누구한테 주라고요? 덕이 있고 공경을 갖춘 며느리에게 전해주기로 했다더군요. 오른쪽 단의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옥패와 홍옥패를 이 두 명의 부인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15번은 전부 다 1번, 뭐 대부분 1번이라고 했어요. 1번이 답이죠. 근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영이 왜 1번이 답이에요? 15번에. 쫓아냈어요. 까마귀를 쫓아내면서 나를 잡아가려거든 두르지나 말려물라라고.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근데 밑에서 봉사가 뭐라 그래요? 근데 춘향이 확신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춘향이의 생각이 아니지. 근데 봉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춘향이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춘향이의 반응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거를. 그러니까 일단 제일 잘못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까마귀 등장하는 장면은 다 찾았잖아. 근데 그 밑에 가만히 있어.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지.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누구의 대사야? 봉사의 대사야.
근데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춘향이가 확신한다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봉사의 대사는 근거로 들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잘못하는 학생이고, 지금 윤영이처럼 그 위에 문장 춘향이는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자기를 잡아간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만 들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봉사가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가 뭐야? 대사는 없지만 춘향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장탄수심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이 안 바뀌었다 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수심이라는 건 슬픔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다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좌절하는 것은 어떤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동그라미 2번. 딱 그 부분만 표시해봐. 나 죽을 꿈 아니요. 이 부분. B에서 바로 위에 줄. 나 죽을 꿈 아니요에서 좌절. 그 뒤에 극복을 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좌절하잖아. 나 죽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방향성이 부정으로 똑같잖아. 나머지도 다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16번이에요. 별표 3개 합니다. 이 문제를 시키려고 이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번 간 사람 2명, 2번 간 사람 1명, 4번 간 사람 뭐 한 6명, 5번 간 사람 1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의 특징입니다. 내가 1명, 2명한테만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많은 4번 일단 물어봅시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답 얘기해 줄게요. 일단 보기를 봅시다. 보기에서 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와 관련된 게 답이죠. 일단 보기에서는 동그라미 친 게 시선이 정보의 소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정보의 소유 몇 명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누가 제일 넓어? 작가가 제일 많이 알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 작가가 막 알려주는 사람 누구요? 독자들이 알고 있어. 그 다음 제일 적은 사람이 등장인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일반적으로 끝까지 이제 제한된 정보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춘향이가 이몽룡이 급제했다는 것을 급제한 당시에 알아버리면 재미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소설이. 재미가 없잖아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서술자는 옥중에 대한 정보와 봉사에 대한 정보를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무슨 절? 제발 순서대로 하세요. 여기까지가 무슨 절? 전반절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반절은 사실관계 파악인데 이 사실관계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넘어갑니다. 춘향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건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보기에서 확인하는 거야. 그럼 보기에서 확인되는 시선은 세 종류야. 누구의 시선이야? 대답해봐. 작가의 시선, 춘향의 시선, 독자의 시선, 세 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 시선으로 누구한테 전달한다고요? 독자한테 전달한다니까 뭐는 빼야 돼 여기서. 독자의 시선으로 독자한테 전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춘향의 시선이 아니면 작가의 시선, 이런 데에 나대이바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잖아. 그러니까 혹시 작가의 시선이 아닐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단락에서 A에서. 그러면 춘향은 모르고 작가만 알고 있는 상황이 A 부분에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 A를 봐. A 부분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는 춘향이가 아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야? 아는 얘기잖아. 근데 뒤에 봉사가 지나가는데 서울 봉사 같으면 문수하오라고 외칠 텐데 시골 봉사니까 문복하오라고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춘향의 시선에 가까워, 작가의 시선에 가까워? 잘 모르겠어? 판단 근거를 두 가지로 들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이걸 춘향이의 시선이라고 따진다면 글의 흐름이 너무 이상해지잖아. 춘향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리고 이몽룡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밖에 봉사가 지나가는데 저건 시골 봉사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흐름이 이상하잖아요. 이해돼요? 또 하나, 춘향이가 서울에 있는 봉사가 어떻게 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근거가 없어. 이해돼요? 두 가지 때문에 이 시선은 당연히 서술자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지. 춘향이 시선으로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를 볼까요, 니네? 4번이 매력적 오답이야. 24%가 선택하는 건데. 자, 이몽룡의 신분을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끊어. 이게 누가 알고 있어? 어디에서 나와 있어? 알고 있다는 게. 독자가 왜 알아 이걸? 어디 나오는데? 중략 줄거리에 나오잖아. 중략 줄거리에 나온단 말이야. 춘향이가 이몽룡의 신분을 알아볼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흥미를 가진다는 건 원래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건 흥미는 주관적 요소잖아. 이해돼요? 게다가 어디도 나와 있냐면 보기의 마지막에도 나와 있어요. 정보 소유의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흥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독자와 춘향이 사이에 정보 소유의 차이가 생겼잖아. 4번에 의하면. 그럼 무조건 흥미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4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고, 5번의 마지막에 이 대사를 보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대사는 죽지 않을 거하고 방향성이 똑같잖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게 긍정, 죽지 않는 것도 긍정. 문학은 방향성으로 푸는 거지. 정답 1번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여태까지 답은 다 1번이었습니다. 1번들만 맞아요. 마지막 17번 문제. 16번에 1번에서요. 본사에 대한 정보는 뭘로 니은.
니은. 그러니까 옥중에 대한 정보는 춘향의 시선도 맞아. 근데 왼쪽에 니은을 보면 봉사에 대한 정보 아까 설명을 한 거 아니야. 봉사가 서울 봉사가 이렇게 외치고 시골 봉사가 이렇게 외친다는 게 춘향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어색하다고. 흐름이 안 맞고 그다음에 춘향이 그걸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사투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야. 다음 17번.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뒷장에 이것도 풀어와야, 이것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자, 혁태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 12강에 15, 16번. 그거 적어놔. 선생님이 이거는 먼저 설명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 아, 그리고 니는 숙제는 이거 아니? 11, 12강 다 푸는 거야, 결국은. 11, 12강 다 푸는 거고, 비문학은 10강 풀어오는 겁니다. 비문학 10강. 3개가 숙제예요. 숙제 적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자, 17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쪽 단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조를 호령하고 한매에 죽이라. 이게 동그라미 1번. 위에서, 오른쪽 단에 위에서 7번째 줄, 나조를 호령하고 한매에 죽이라. 동그라미 1번. 밑으로 대략 20줄 정도 내려와서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으리라.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대사에서는 얘를 죽이라 그러잖아. 근데 두 번째 대사에서는 죽이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모순되잖아, 두 개가. 1번 봐. 왕은 전우치를 죽이려는 의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틀린 것 같잖아. 그런데 세 번째 대사가 또 있어.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입니다. 너는 방금 죽일 놈이라.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이게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인다고 했어. 근데 안 죽이는 것 같아. 근데 또 죽인다고 했어. 어느 게 왕의 진심이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번을, 이게 모순되는 거니까 해석을 할 때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에서 모순되지 않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그림 얘기가 나왔잖아. 그림 얘기 바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죽이긴 죽일 거고 죽이긴 죽일 건데 그림 그리자는 소원을 안 들어주고 죽이면 원혼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면이라는 게 소원을 안 들어주고가 빠진 거야. 죽이면 원혼이 돼서 괴로움이 있을 테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죽이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쌤이 여기 써준 거에서 대사의 의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전체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관련된 앞뒤 사건을 판단하고 모순이 되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답은 1번이야. 그래서 생각을 안 바꿨다고, 바꾼 적이 없어. 2번은 바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해석을.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 이해돼? 그 2번 답을 한 사람들 있냐 여기? 아, 여기 없네. 3번. 왕은 성관이 등장할 때마다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다. 그 첫 번째 보면 위에서 6번째, 7번째 줄인가? 아니네. 8번째 줄이네. 국왕은 옥황의 칙지를 받으라. 책을 덮고 있어. 옥황의 칙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에서 뭐 딱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 놀라서 딱 동그라미 쳐져 있고 거기다 3번 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안 게 아니잖아, 놀라서가. 그러니까 그거 3번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찾아와야 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숙제에 왔을 때, 자,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버벅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했더라도 적어놓지 않으면 다 까먹으니까 반드시 적어놓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